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고대사의 시작, 그 출발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상나라, 혹은 그 이전의 하나라. 하지만 이 통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은나라는 동이족 국가였다. 은나라의 시작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사마천의 사기. 여기서 은나라 시조는 설입니다. 아버지 제곡, 어머니 간적. 하지만 다른 기록은 다릅니다. 죽석 2년 여기서는 은나라 시조 상균, 그리고 그는 순의 아들로 기록됩니다. 또 다른 기록, 노사, 여기서도 역시 상균은 순의 아들 상나라에 봉해진 존재. 같은 나라의 시작인데 설 개통 상균 개통 서로 다른 전승이 공존합니다. 첫째, 설의 아버지인 제곡. 그는 동이 개통 인물로 해석됩니다. 둘째, 순 역시 전통적으로 동이족으로 보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설이 시조든 상균이 시조든 결론은 같습니다. 은나라는 동이 개통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난생 신화, 설의 탄생 이야기, 알을 먹고 태어났다. 이 구조는 다른 고대 국가에서도 등장합니다. 고구려의 주모, 신라의 혁거세. 이러한 공통점은 하나의 문화권, 즉 동이 문화권의 특징으로 해석됩니다. 20세기 초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은어, 이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 하나라와 은나라는 전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발굴 이후 은나라는 실존 국가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시작이 동이족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주나라로 확장됩니다. 주나라 시조, 후지, 그리고 은나라 시조 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버지가 같습니다. 제국, 즉 이복 형제관계, 주나라 역시 같은 계통, 동이족 국가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국 소호동이, 그리고 이어서 황제, 순, 우 모두 같은 계통으로 연결됩니다. 고대 중국 주요 왕조 대부분이 동이족 기원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력일까요? 무기일까요? 기원전 1046년 한 전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꿔버립니다. 70만 대군이 5만에게 무너진 전쟁. 그 이름은 모기야 전투. 상나라 말기 마지막 왕 주왕. 그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가혹한 형벌, 끝없는 토목 공사, 그리고 향락, 술의 연못과 고기의 수.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느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백성은 지쳤고 귀족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이 왕을 버린 것이 아닐까. 서쪽에서 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 주무왕. 그는 단순히 군사를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장은 이미 덕을 잃었다. 하늘의 뜻은 바뀌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 천명사상. 왕은 하늘이 선택하지만 덕을 잃으면 그 권리는 사라진다. 이제 전쟁은 단순한 반란이 아닙니다. 정당성을 둘러싼 전쟁. 기원전 1046년 주무왕은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합니다. 병력은 약 5만. 반면 상나라 70만 대군. 누가 봐도 결과는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두 군대가 마주한 순간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상나라 군대의 중심피글은 정예군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에 강제로 끌려온 병사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자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기를 거꾸로 들고 주나라 쪽으로 향합니다. 일부는 반란을 일으키고 일부는 투하합니다. 70만 대군은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붕괴합니다. 패배를 직감한 주왕,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녹대에 올라 보물과 함께 불을 지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순간 수백 년 이어진 상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전투 이후 주무왕은 천하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각 지역을 통치하게 합니다. 바로 주나라의 봉건제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왕조 교체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폭군 1000명 상실 새로운 왕조 등장. 1000명 사상이 정치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주나라의 봉건제가 시작되며 새로운 통치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거대한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새로운 왕, 주무왕. 그는 단순히 승리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질서를 설계해야 하는 통치자였습니다. 당시 대륙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부족, 도시, 세력,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직접 통치. 불가능합니다. 군대를 보내 지배한다. 반란은 끝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주무왕은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땅을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왕의 친족, 충성스러운 공신들, 그들을 각 지역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봉건제. 왕이 직접 지배하지 않는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긴다. 이렇게 해서 수백 개의 제후국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땅의 분배가 아닙니다. 주나라의 진짜 무기는 칼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천명 사상. 왕은 하늘의 뜻을 받은 존재. 그리고 제후들은 그 왕의 질서 아래 존재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합니다. 왕, 제후, 신하, 백성. 모든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봉건제의 핵심은 대가입니다. 왕은 땅을 줍니다. 대신 제후는 군사, 세금, 충성을 바칩니다. 전쟁이 나면 각 제후는 군대를 이끌고 집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수백 개의 국가가 움직이는 연합 시스템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했습니다. 넓은 영토를 안정적으로 통치, 반란 최소화, 지역 자치 유지. 주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나라가 천하를 지배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제후들은 점점 강해집니다. 왕과의 혈연은 약해지고 충성은 점점 사라집니다. 각 제후국은 작은 왕국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명령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됩니다. 제후 is 제후.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의 춘추시대, 전국시대의 시작. 아이러니하게도 주나라를 강하게 만든 시스템이 주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천하를 나누어 지배한다. 그것은 가장 효율적인 통치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권력을 나누는 순간 그 권력은 언젠가 돌아온다. 주나라의 봉건제는 천하를 지배한 시스템이었고 동시에 천하를 분열시킨 시작이었습니다.